여러분은 평생 자식 위해 헌신한 부모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비싼 여행, 다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식, 더 이상 찬바람 부는 세상에서 떨지 않고 따뜻한 아랫목에 등 한번 지지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하십니다. 화면 가득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안방이 보인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는 자식들이 어릴 적 쓰던 낡은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결혼사진과 아이들의 돌사진, 대학 졸업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그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 올해로 68, 박만수 씨다. 그의 어깨 위로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린다. 손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다. 통장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아들 장가미천이라고 쓰여 있다. 만수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통장 돈으로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아들의 작은 동지를 지켜줄 수 있을까? 여보, 인삼차 다 됐어요. 나와서 한잔해요. 아내 순자 씨의 목소리에 만수 씨는 상념에서 깨어난다. 낡은 통장을 서랍 휩쓰기 다시 넣어두고 마루로 나선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마저 정겹다. 마루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2개가 놓여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나라 걱정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순자 씨가 핀잔을 주듯 말하며 찻잔을 건넨다. 만수 씨는 멋쩍게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신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나라 걱정은 무슨 그냥 우리 아들 걱정이지. 성훈이, 걔가 뭐 잘 지내고 있잖아. 어엿한 대리님이고 싹싹하고 예쁜 아가씨도 만나고 있고. 그러게 말이야. 다 좋은데 집이 문제지. 집이. 요즘 뉴스만 틀면 집값, 전셋값 얘기뿐이니 원. 마음이 편칠 않아. 어이구, 이 양반아.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알아서 잘할 거요. 당신이나 건강 걱정이나 해요. 어제도 밤에 기침하더만. 순자 씨는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그녀의 눈빛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실 그녀 역시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며칠 전 며느리감이라며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다. 저렇게 예쁜 아이에게 방 한 칸 제대로 못 얻어주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났다. 그날 저녁 만수 씨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인 철물점 김 사장과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김 사장은 얼마 전 작은 딸을 시집 보냈다. 야, 박서방. 너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우리 성훈이도 내년이면 32 아니냐? 준비야 하고 있지. 근데 이게 내 맘대로 되나? 내가 모아둔 쌈짓돈이랑 퇴직금 일부 합쳐서 2억 정도는 어떻게 마련해놨는데 글쎄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야. 만수 씨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다. 김 사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막걸리를 들이켰다.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고 말고. 내가 우리 작은 딸 시집 보낼 때 전셋집 구해주느라 아주 등골이 휘었어. 서울은 무슨 경기도 외곽인데도 20평짜리 낡은 아파트 전세가 4억이 넘더라. 그것도 융자 잔뜩 낀 집이라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4억.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벌면 방 한 칸은 얻을 수 있었는데 말이야. 옛날 얘기지. 지금은 달라.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2년 뒤, 그러니까 2026년에는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야. 오늘 라디오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그러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가 씨가 말라서 전세 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거래. 전세값은 또 수천만 원, 아니 억소리 나게 뛸 거고. 김 사장의 말은 비수처럼 만수 씨의 가슴에 꽂혔다. 2년 뒤, 딱 성훈이가 결혼을 생각하는 시점이었다.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던 그의 눈앞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골목 어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선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이렇게 버거운 것이었나. 며칠 후 아들 성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저 성훈이에요. 주말에 여자친구랑 같이 한번 찾아뵐게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만수 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아들을 맞았다. 주말, 성훈은 약속대로 여자친구와 함께 집을 찾았다.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선물을 들고 온 예비 며느리는 참하고 예뻤다. 순자 씨는 입이 귀에 걸렸다.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도 잠시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다. 그리고 마침내 성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내후년 봄쯤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만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씨는 어머, 잘 생각했다. 우리 아들 장가가는 거 드디어 보는구나 하며 손뼉을 쳤다. 예비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분위기는 더없이 좋았다. 바로 그 순간 성훈이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저희 신혼집은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서 시작하려고요. 아버지가 보태주신다는 돈은 저희가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만수 씨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순자 씨도 예비 며느리도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아니, 성훈아. 아버지가 너 장가갈 때 쓰라고 평생 모은 돈이다. 그걸 왜 안 받겠다는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요. 2년 뒤에는 전세 대란이 온다고 다들 난리인데 지금 무리해서 빚내서 집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힘으로 작게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 노후 자금 저희 때문에 쓰지 마세요. 아들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다. 기특하고 대견했다. 하지만 만수 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아들의 말은 마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은 이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그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며 무너져 내렸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쥐꼬리만 한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장만하고 애 낳고 살래. 아비가 돼서 자식 앞길 터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깟 돈 몇 푼 아끼자고 내 자식 월세방 전전하게 둘 수는 없어. 결국 만수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예비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순자 씨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다. 성훈의 얼굴도 굳어졌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도 다 생각이 있어서. 생각? 내 놈 생각은 내가 모르겠냐? 이 아비 무능하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 이제는 휴지 조각 취급하는 거냐고. 만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결국 성훈은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성훈은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고 집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만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마루에 홀로 남은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순자 씨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여보, 우리 아들,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당신 걱정돼서 그런 거지. 알아, 나도 알아. 아는데 서운한 걸 어떡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싶어서 너무 비참해. 만수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남들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게 땀 흘리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렇게 쌓아올린 그의 인생이 아들의 결혼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2026년,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시간이 그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냉기가 흘렀다. 성훈에게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만수 씨는 매일같이 부동산 뉴스를 뒤적였다. 2026년 역대급 공급 절벽, 전세가 폭등, 제1 갭투자 성행 우려, 빌라 오피스텔 기피 현상 심화, 아파트 쏠림 가속.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그의 눈을 어지럽혔다. 보면 볼수록 아들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쥐고 있는 2억 원이라는 돈은 다가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작은 조약돌에 불과했다. 내가 틀렸던 건가?
내가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건가. 후회와 자책감에 만수 씨는 밤잠을 설쳤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왔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사진첩에는 갓난아기였던 성훈의 사진부터 유치원 재롱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까지 아들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만수 씨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겨보았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던 아기 성훈, 서툰 솜씨로 그려준 자신의 얼굴, 어버이날이라고 달아준 종이 카네이션 입고 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성훈이 어릴 때 당신이 늘 입버릇처럼 말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저 녀석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비바람 막아주는 튼튼한 집이 되어주겠다고. 순자 씨의 말에 만수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랬다. 그는 아들의 집이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진짜 집은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집이라는 것을.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집을 강요하고 있었다. 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기보다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앞세웠다. 아들이 느꼈을 부담감과 상처가 그제야 헤아려졌다. 만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외투를 챙겨 입었다. 나 성훈이 좀 만나고 와야겠어. 그는 곧장 아들이 사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헬쑥해진 성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들 역시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이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만수 씨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다. 성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만수 씨가 평생 모은 우리 아들 장가 미천 통장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성훈아, 아비가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내 고집만 부렸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성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아비는 평생 내게 비바람을 막아주는 튼튼한 집을 지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구나. 아비의 낡은 벽돌로는 더 이상 너를 지켜줄 수 없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다오. 설령 세상의 모든 집이 무너져도 너를 향한 아비의 마음만큼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돈이 너희의 새 출발에 작은 주춧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정 부담스럽거든. 아비에게 빌리는 셈 치거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더 잘 살게 되면 그때는 이 아비 맛있는 밥 한번 사주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날이 많이 춥구나. 언제나 너를 믿고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집, 아버지가. 성훈은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아비라는 놈이 그게 최선이었냐? 너한테 소리나 지르고 내가 부끄럽다. 만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다. 낯간지러운 스킨십 한 번 없었던 부자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어떤 말보다 뜨거운 포옹이 두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2026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전세대란이 올 수도 있고 더 큰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수 씨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버지의 역할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가장 튼튼한 집은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그날 밤, 만수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아들과 함께 아주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고 있었다.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집안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은 평생을 고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5년 전 정년퇴임한 최진호 씨. 그의 아침은 화초에 물을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베란다를 가득 채운 난초와 군자라는 그가 30년 넘게 갖고 온 작은 왕국입니다. 아내 혜숙 씨가 정성껏 내린 커피향이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면 진호 씨는 비로소 하루가 시작됨을 느낍니다. 부부의 보금자리는 서울 변두리의 30년 넘은 낡은 아파트지만 대출 하나 없이 온전히 그들의 소유입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꽂히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부부의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해도 두 사람 먹고 살고 가끔 손주들 용돈 쥐어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동네 산악회에서 오랜 교직 동료였던 상철 씨를 만났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 막걸리를 한 잔 기울이는데 상철 씨가 깊은 한숨과 함께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야, 나는 요즘 밤에 잠이 안 와. 하나 있는 딸내미가 내년에 시집 간다는데 전셋집 얻어줄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말이야. 퇴직금 받은 거에 은행 빚까지 끌어다 겨우 2억 남짓 만들었는데 이걸로는 경기도에서도 방 2칸짜리 빌라 하나 구하기가 어렵다네. 2026년에는 전세 대란이 온다는데 애들 신혼 시작부터 빚더미에 앉게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진다. 상철 씨는 붉어진 눈시울로 진호 씨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외아들 민준이 결혼 자금 얼마나 모아놨냐? 너는 나보다 더 꼼꼼하니 벌써 아파트 한 채 값은 만들어놨겠다. 진호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민준이한테 물려줄 집도 통장에 따로 모아둔 돈도 없어. 그 말에 상철 씨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 야, 최진호. 너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뭘 한 거냐? 자식한테 집 한 칸은 못 해줘도 전세 보증금은 보태주는 게 이 시대 부모 노릇 아니냐. 너 그러다 아들한테 원망 듣는다. 나중에 며느리한테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을걸? 상철 씨의 가시 돋친 말은 진호 씨의 마음을 헤집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신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남들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노후까지 저당 잡히는데 나는 너무 내 안위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진호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연금 통장을 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아내 혜숙 씨는 그런 남편의 등을 말없이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몇 주 뒤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진호 씨의 마음은 복잡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약속한 주말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밝고 총명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어색함도 잠시 혜숙 씨가 차려낸 저녁상 앞에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 아버지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내후년 봄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진호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다음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 두 사람 힘으로 모은 돈이랑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합쳐서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했습니다. 비록 작고 오래된 곳이지만 저희 둘이 시작하기엔 충분해요. 진호 씨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 늘 말씀하셨죠. 아빠는 너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평생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튼튼한 그물을 만들어주겠다고요. 제가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지금의 직장을 잡기까지 아버지는 언제나 제 그물을 짜는 일에 모든 걸 지원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제 힘으로 세상에 설 수 있는 단단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민준 씨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두 사람,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순간 진호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철 씨의 비난에 흔들렸던 마음, 아들에게 떳떳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차가운 집 대신 세상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을 자립이라는 따뜻한 집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2026년 전세 대란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도 제 힘으로 버텨낼 튼튼한 둑을 쌓아주었던 겁니다. 진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부어온 적금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건 아비가 너에게 주는 집이 아니다. 너희 두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작은 선물이다. 이걸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든 살림을 장만하든 너희가 가장 행복한 곳에 쓰렴.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세금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돈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진호 씨는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인생에 억지로 지붕을 얹어주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내 품 안에 세상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에 힘을 실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본 속 아버님이 걱정하시던 2026년 전세 대란은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와 연구기관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예측된 현실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장 2년 뒤인 2026년에는 전국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거의 4분의 1이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몰리는 서울은 상황이 더 심각해서 입주 물량이 30% 넘게 급감할 거라고 합니다. 이걸 공급 절벽이라고 부르더군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갈 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셋값은 당연히 폭등하겠죠. 한 연구원에서는 내후년 전셋값이 집값 오르는 것보다 무려 5배나 더 가파르게 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본에서 전셋값이 또 수천만 원, 아니 억소리 나게 뛸 거지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3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는 높은 이자와 비싸진 자재값 때문에 건설사들이 아예 아파트 짓는 걸 포기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집값이 불안하니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만 몰리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위험하다고 다들 기피하면서 그 수요까지 전부 아파트 전세로 쏠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본 속 아버지의 2억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돈인데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6억 원을 넘고 경기도만 해도 4억 원에 육박합니다. 20평짜리 낡은 아파트 전세가 4억이라는 설정이 지금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 결혼할 때 7천만 원 정도 도와주신다고 하니 2억 원은 정말 큰 돈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전셋값 앞에서는 그 큰 돈도 너무나 작고 초라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을 주겠습니까? 나라에서도 이런 현실을 아는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양가 합쳐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도움 없이는 집 구하기 힘드니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나라가 인정한 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어깨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요. 결국 고민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내 노후를 챙길 것이냐, 아니면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을 것이냐.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자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는데 돈을 다 써서 에듀 푸어, 웨딩 푸어가 되어버린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본의 첫 번째 아버지가 바로 이런 우리 시대 부모님들의 고뇌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반면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금 다릅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대출 같은 걸 활용해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식한테 집 한 칸은 해줘야지라는 부모 세대의 생각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융이나 노후 설계 전문가들은 모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부모가 결국 나중에는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내 노후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입니다. 대본 속 두 번째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그물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선택이 바로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 채널이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즉 자식에게 기댄 노후가 아니라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만들어가자는 핵심 메시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자녀의 독립이나 부모님의 노후 문제는
어느 한쪽만 희생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홀로 외롭게 고민하시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꽤 튼튼한 안전망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먼저 우리 아들, 딸, 자녀 세대가 올라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정책 사다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부모님이 2억 원을 지원해주는 상황이 나왔는데 사실 요즘 집값 생각하면 이게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과 딱 결합하는 순간 그 가치는 정말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아줄은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여기에 연결된 대출입니다. 이게 2025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냥 돈 모으는 통장이 아니에요. 금리도 연 최대 4.5%로 아주 높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청약에 덜컥 당첨이 되면요. 집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그것도 최저연 2.2%라는 엄청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내 집 마련 고속도로인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더 내려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조언하냐면 부모님이 2억 원을 지원해 주실 수 있다면 그 돈으로 덜컥 전세금을 내주는 것보다 자녀가 이 청약통장에 꾸준히 돈을 넣고 나중에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똑똑한 장기 투자다라고들 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마 가장 강력한 정책 자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위한 특례 대출입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 원 아래라면 수도권을 기준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시중은행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한 1에서 2%대 금리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 계획까지 있다면 혜택은 정말 막강해집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소득 기준을 연 2억 5천만 원까지 아주 크게 넓혀줘서요. 솔직히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이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선택지가 훨씬 넓어지는 길입니다. 꼭 집을 사야 한다는 부담을 잠시 내려놓는 건데요. 나라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매입임대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주변 시세의 30%에서 80% 수준, 정말 저렴한 임대료로 지하철역 근처 같은 좋은 동네에서 안정적으로 길게는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2026년에 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말들이 많잖아요. 이런 시장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종잣돈을 착실하게 모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가장 큰 전략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앞선 최진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즘 금융 전문가나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안정된 노후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상속 재산이다 라는 말입니다. 과거처럼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직접 정부 정책을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부모는 그 첫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코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최진호 씨가 아들에게 준 3천만 원. 그 돈이 전세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지 몰라도 아들의 자립 계획을 믿고 응원한다는 믿음의 증표로서는 그 어떤 큰 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부도 부모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혼인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는 세금 한 푼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내 노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돕는다라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정부가 만들어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2026년 전세 대란이라는 위기는 분명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박만수 씨처럼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정부의 정책 사다리를 힘껏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부모 세대는 최진호 씨처럼 자녀의 자립을 믿어주면서 자신의 노후를 튼튼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길, 내가 걸어온 길보다 더 환하길 바라고 행여나 돌부리에 넘어질세라 가시던 불은 내가 먼저 걷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살이의 비바람은 내가 다 막아주고 그저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 길가에 든든한 나무가 되어 그늘을 내어주되 햇살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씩씩하게 뻗어나갈 용기를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세상 가장 깊은 사랑임을 저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미래와 나의 노후 사이 그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위태롭게 고민하고 계실 이 땅의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박만수님의 묵직한 어깨 위에서 애끓는 사랑과 노후의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의 무게를 함께 느꼈습니다. 동시에 전세금의 일부가 아닌 믿음을 건네주었던 최진호님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자녀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깊은 신뢰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지혜로운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 과연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한 진정한 행복일까요? 과거 우리는 뼈가 닳도록 일에 자식의 집 한 채를 마련해주고 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숙명이라 여겼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증표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자식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해졌고 우리가 기댈 곳 없이 흔들리면 그 파도는 고스란히 자녀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통장에 찍힌 돈의 액수나 번듯한 집문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식에게 더는 손 벌리지 않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웃음,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죄책감이나 부담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라는 드넓은 하늘을 향해 더 힘껏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값진 상속 재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해결사가 아닌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해 놓은 수많은 정책이라는 지도를 자녀의 손에 쥐어주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멀고 험한 여정의 끝에서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최진호 님이 아들에게 건넨 3천만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2026년, 어쩌면 우리 앞에 거센 파도가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자녀가 스스로 파도를 넘을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자신의 노후라는 배를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이 바로 서야 부모의 노후가 평안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을 어둡게 가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서로를 환히 비춰주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건너는 가장 위대한 지혜이자 세상 가장 뜨거운 사랑일 것입니다. 혹시 마포에서 3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시다 얼마 전 가게를 정리한 박 사장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일군 가게를 접어야 했던 그분의 눈물. 혹시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요즘 마트에만 가도 한숨부터 나오는 금사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이게 혹시 우리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부를 쌓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눈치 빠른 자산가들은 남들 모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수십 년 피땀 흘려 모은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그대로 떠나보낼지도 모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 혹시 믿으십니까? 여기 그 말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포에서 30년 넘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던 박 사장, 박영수.
얼마 전 그는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마포설렁탕의 문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불 꺼진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낡고해진 사전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쓸쓸하기만 합니다. 박 사장은 요즘 아침을 공원에서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뽀얀 국물을 우려내느라 주방이 한증막 같았을 시간입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30년 지기 친구이자 은행 지점장으로 정년퇴직한 김진태 부장뿐입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 유일한 낙이라면 낙입니다. 그래도 자네는 속 편하겠네. 평생 일군 가게 정리하고 받은 목돈으로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살 일만 남았으니. 김 부장의 말에 박 사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떵떵거릴 게 뭐 있나. 그냥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자네랑 이렇게 커피나 한잔할 수 있으면 됐지. 근데 말이야, 진태야.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하지 않나? 마트에 갔다가 사과 하나 집어 들었는데 이게 금을 발라놨나 싶더라니까. 기름값은 또 어떻고. 내 차가 기름을 마시는지 내가 기름을 마시는지 모르겠어. 박 사장의 푸념에 김 부장은 종이컵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영수야, 그게 다 신호야. 폭풍이 오기 전에 바다가 고요한 법이라고. 요즘 심상치가 않아. 신문만 봐도 뉴스만 틀어도 온통 심상찮은 이야기뿐이잖아.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 워런 버핏 같은 큰손들이 왜 수천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지 아나? 그 사람들은 냄새를 맡은 거야. 곧 엄청난 파도가 밀려올 거라는 걸. 박 사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생을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온 친구의 노파심으로만 보였습니다. 에이, 사람 불안하게 무슨 소리야. 위기 말은 많아도 세상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나.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하루하루 국밥 말아 팔고 월급 받아 살면 그만이지. 그런 거대한 이야기는 우리랑 상관없어. 난 말이야. 이 가게 판 돈으로 아들 녀석이 추천해준 곳에 싹 다 넣었어. 요즘 세상에 은행에 돈 묵혀두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다더군. 매달 따박따박 이자가 지금껏 내다 국밥 팔아본 돈보다 많을 거라는데 무슨 걱정이야. 자신감 넘치는 박 사장의 말에 김 부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을 하려다 친구의 부푼 꿈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부장의 눈에는 박 사장의 희망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다만 친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귓가에는 아들이 했던 말이 꿀처럼 달콤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제가 아버지 노후 책임지고 황제처럼 모실게요. 이 투자 하나면 평생 일 안 하셔도 돼요. 그 말 한마디가 30년 넘게 국밥을 말아내느라 굽었던 허리를 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황제처럼 만들어주겠다던 아들의 전화는 뜸해졌고 매달 통장에 찍히던 이자는 어느 날부터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아버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라 그래요.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세요. 곧 대박이 터질 겁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박 사장은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아들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피부치인데 설마 아버지를 속일 리가 있겠나.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박 사장 앞에는 엉망으로 취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전부 사라졌어요. 아버지 평생이 제 욕심 때문에. 아들의 울음 섞인 고백은 박 사장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박 투자는 실체도 없는 신기루였고 거품이 꺼지자 모든 것이 한 줌의 재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30년의 세월, 새벽마다 일어나 뽀얀 국물을 우려내던 그의 땀과 눈물이 아들의 헛된 욕심과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박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김 부장이 굳게 닫힌 문을 수없이 두드린 뒤에야 그는 유령 같은 몰골로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냉골이었고
식탁 위에는 며칠은 되어 보이는 굳은 밥과 마른 반찬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박 사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태야, 나 뭐가 잘못된 걸까? 평생 남 속이지 않고 내 국밥 한 그릇에 정성 하나는 진짜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야. 김 부장은 차마 괜찮다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미리 싸들고 온 따뜻한 죽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영수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는 그저 아들을 믿었고 더 나은 삶을 꿈꿨을 뿐이야. 세상이 너무 험해진 거야. 기억나나? 예전에 내가 자네한테 폭풍이 올 거라고 했던 말. 그 폭풍은 말이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휩쓸어가. 다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 폭풍우 속에서 부서진 배의 조각이라도 붙잡고 살아남는 거지. 김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은행에서 평생 돈의 흐름을 봐왔어. 돈이라는 녀석은 뜨거울 때 모여들었다가 차가워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지금이 바로 그 썰물 때야. 경제는 말이야. 대략 18년에서 20년을 주기로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이론이 있어. 지금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그 격차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수준이라고 하더군. 정부 빚은 통제가 안 되고 사람들 카드빚 연체율은 치솟고 있어.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겠나? 곧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거지. 비상금이 한 달치 생활비도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이런 상황에서 작은 충격 하나만 와도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네. 박 사장은 멍한 눈으로 김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내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때였습니다. 김 부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품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박 사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영수야, 30년 전 자네가 나한테 장가 미천하라고 말없이 쥐어줬던 그 돈 기억하나? 내가 그거 갚겠다고 할 때마다 친구끼리 그런 거 아니라며 손살에 치던 자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 나 그 돈으로 종잣돈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거 그때 그 돈에 내 마음 조금 보탠 걸세. 이걸로 다시 시작하게. 통장을 받아든 박 사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굳어있던 그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일으켜 세우려는 친구의 진심 앞에서 그는 무너진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우정이 그 낡은 통장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오열하며 김 부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진태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자네 말이 다 맞았어. 나는 내 피땀 쥔 돈을 지키는 방법조차 몰랐던 거야. 평생 국밥 그릇만 들여다봤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과 귀를 막고 살았어. 그게 최선입니까? 아니, 그게 최선이 아니었어. 내 인생을 지키는 최선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었는데. 김 부장은 우는 친구의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네. 영수야, 우리는 이제 생존을 넘어 어떻게 다시 번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야. 정부는 위기가 오면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살리려 할 걸세. 그럼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덮치겠지. 그럴 때 현금만 쥐고 있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야.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것들이 있어. 바로 부동산, 금 같은 실물 자산이나 망하지 않을 튼튼한 회사의 주식 같은 것들이지.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가 재편되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네. 폭락장에서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좋은 자산들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 말이야. 김 부장의 말은 더 이상 어려운 경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친구에게 건네는 유일한 동화줄이자 희망의 설명서였습니다. 그날 밤, 박 사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쥐어준 통장을 가슴에 품고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가족의 믿음,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돈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사람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은 새벽 공기 속에서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희미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비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한탄하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작은 기회라도 찾아내기 위해 다시 일어서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김 부장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영수야, 2026년이든 2027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언제 파도가 닥쳐도 부서지지 않을 나만의 튼튼한 둑을 지금부터 쌓아 올리는 것이네. 오늘 이 하루가 바로 그 첫 번째 벽돌을 쌓는 날이 되어야 하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에 우리는 준비해야 하네. 박 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이곳에 35년간 대한민국 대표 전자회사에서 청춘을 바친 최인규 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작년 가을 동기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손에 쥔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크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그의 35년 땀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의 은퇴 후 일상은 단조롭지만 평화롭습니다. 이른 아침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뒤 공원을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 낙입니다.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인생도 저렇게 서두르지 않고 제때에 맞게 익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예전 같으면 실적 보고서와 씨름하고 있었을 시간이지만 이제 그는 신문 경제면과 유명 경제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며 세상의 흐름을 공부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왜 떨어지는가? 달러는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가? 35년간 제품 개발에만 몰두했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이동진 씨가 흥분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번쩍이는 외제차 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인규야, 너 아직도 그 퇴직금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나 받아먹고 있냐? 이 사람아, 그러다 벼락거지 되는 세상이야. 동진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최인규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네오퓨처 바이오라는 회사인데 내가 아는 동생이 여기 연구원이야. 지금 개발 중인 치매 신약이 대박이라더군. 미국 FDA 승인만 나면 주가가 10배, 20배는 뛸 거래. 나 벌써 이걸로 2차 뽑았다. 동진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최인규 씨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딱 1억만 투자해봐. 내년 이맘때는 우리 같이 지중해 크루즈 위에서 와인 마시고 있을 거라니까. 평생 고생했는데 노후는 황제처럼 살아봐야지. 친구의 달콤한 유혹에 최인규 씨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이대로 가다간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동기 모임에 나간 최인규 씨는 더욱 큰 압박감에 휩싸였습니다. 동진 씨가 술잔을 부딪히며 큰 소리로 그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시대의 마지막 등불, 은행의 VVIP 고객 최인규 부장님이십니다. 인규야, 너는 그렇게 평생을 안전하게만 살아서 좋겠다. 우리는 모험이라도 해보는데 자네는 그냥 앉아서 늙어 죽을 셈이냐? 좌중에서 씁쓸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그 순간 최인규 씨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동진아, 나는 황제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네. 그저 내 아내와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내 집만 있으면 만족해. 나는 말이야, 내가 5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는 내 돈을 단 1원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 자네가 말한 그 바이오 회사,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더군. 내 35년이 담긴 돈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곳에 던져넣고 싶지는 않네. 차라리 아내와 함께 장 보고
손주들 용돈이나 넉넉히 주는 소박한 행복을 지키겠어. 그 말에 좌중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곁에 앉아있던 아내가 말없이 그의 손을 꾹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최인규 씨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세상은 2026년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금리는 치솟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으며 영끌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의 비명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인규 씨가 아내와 함께 베란다 텃밭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흐느낌에 가까운 동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인규야, 나 좀 만나줄 수 있나? 약속 장소에 나타난 동진 씨는 불과 1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번쩍이던 외제차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바이오 회사는 임상 실패 공시와 함께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는 퇴직금은 물론 아파트 담보 대출금까지 모두 날린 뒤였습니다. 내 말이 다 맞았어. 나는 황제가 되려다가 거지가 됐구나. 내 욕심이 내 평생을 다 잡아먹었어. 동진 씨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최인규 씨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말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며 그의 등을 묵묵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동진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돈은 잃었지만 자네 곁에는 가족이 있고 내가 있지 않나.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생각하게.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건강과 사람이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온 최인규 씨는 자신의 통장과 자산 현황을 아내와 함께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해 매달 20만 원 남짓이라도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은 자신이 평생 다녔던 전자회사와 국내 1등 통신사, 그리고 대형은행주처럼 꾸준히 배당을 주는 우량주에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매년 나오는 배당금으로 아내와 여행을 가고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주가가 싸진 지금이 배당주를 조금씩 더 사 모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비상예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하고 자식들이나 동진 씨처럼 어려운 친구를 도울 최소한의 실탄이었습니다. 그의 자산은 폭풍우 속에서 화려하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인규 씨는 동진 씨를 불러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노트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동진아, 은퇴 자금은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먼저라고 하더군. 지키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만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 그게 최선이야.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최대한 길게 보고 나누어 투자하는 것. 그게 내가 지난 1년간 공부해서 내린 결론일세. 그의 노트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경제 용어와 원칙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불안과 공포가 아닌 평온과 안정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의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2027년 봄, 최인규 씨와 그의 아내는 제주도 올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조용한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묵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아내가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고 있죠?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걱정 없이 두 손 잡고 여행도 다닐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최인규 씨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을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황제의 삶을 꿈꾸며 신기루를 좇았던 친구의 무너진 뒷모습과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지키며 아내와 함께 서 있는 자신의 지금.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 더욱 맑게 갠 하늘처럼 고요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마포설렁탕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그분 혼자만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은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 아들이나 친한 친구가 와서 이거 원금 보장된다. 이거 하나면 노후 걱정 끝이다 하는 달콤한 유혹을 건네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들어 원금도 보장해주고 엄청난 수익을 준다는 말로 은퇴하신 분들의 목돈을 노리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이런 금융사기에 약한 이유로 크게 2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요즘 너무 복잡해진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돈을 빨리 불려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평생 땀 흘려 돈은 열심히 모았는데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또 안전하게 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기업 최 부장님이 늘 지켰다는 원칙. 내가 5분 안에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박 사장님처럼 자식 말만 믿고 혹은 친구 말만 믿고 내 전 재산을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덜컥 투자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박 사장님 친구분이 걱정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아주 위태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도 언제 거품이 꺼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돈을 불리겠다고 섣불리 덤벼드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큰 위기가 닥치면 현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자산 가치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박 사장님처럼 위험한 상품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대기업에서 은퇴하신 최 부장님을 한번 보시죠. 이분의 방법은 뭐 대단하고 화려한 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막 불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매달 따박따박 생활비가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최 부장님은 퇴직금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았습니다. 첫째, 매달 월급처럼 돈이 나오는 연금보험에 넣어두고, 둘째,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튼튼한 회사 주식을 사서 은행 이자보다 높은 배당금을 꼬박꼬박 챙기고, 셋째, 갑자기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 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자금 관리의 3가지 기본 원칙, 즉 매달 돈이 나오는 현금 흐름, 원금을 지키는 안정성, 그리고 언제든 돈을 쓸 수 있는 비상대처 능력을 모두 갖춘 최고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분들일수록 자산이 연금이나 예금처럼 안전한 곳에 골고루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 부장님처럼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하루하루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1년에 4에서 6% 정도 월세 받듯이 배당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아이고 내 돈 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좋은 회사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구나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최 부장님은 은퇴했다고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경제 신문도 보고 좋은 영상도 찾아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런 노력이 네오퓨처 바이오 같은 이름만 번지르르한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가 되는 겁니다. 금융 지식으로 나 자신을 단단하게 무장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노후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쥐는 길입니다. 결국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노후의 행복이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는 지혜와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박 사장님처럼 한순간에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최 부장님처럼 든든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방이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내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연금, 배당주, 예금처럼 안전한 곳에 나누어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고 내 돈을 지킬 지혜를 스스로 꾸준히 쌓아나가야 합니다. 다가올 경제 폭풍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그 거친 파도 속에서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벽돌을 쌓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박 사장님처럼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전 재산을 거는 위험한 선택을 막는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건데요. 내년 2025년에는 한 분이시면 대략 34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과는 또 다른 거라서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약속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주택연금만 한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받는 거죠. 두 분 다 돌아가신 후에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은 돈을 정산하는 방식인데 혹시 집값이 더 많이 남으면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모자라도 더 내라고 하지 않으니 정말 안전한 평생 월급 통장인 셈입니다. 최 부장님이 즉시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주택연금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아직 건강하고 일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매달 내 손으로 돈을 벌면 경제적인 여유는 물론이고 삶의 활력과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 박 사장님의 진짜 비극은 돈을 잃은 것보다 금융에 대해 너무 모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네오퓨처 바이오처럼 이름만 번지르르한 상품에 평생 모은 돈을 맡기지 않으려면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최소한은 알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 계신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가서 금융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부터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는 법까지 다 알려주고요. 전국의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키오스크 사용법도 가르쳐줍니다. 이런데 참여하시는 게 최 부장님이 매일 경제신문 보고 공부하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만큼 내 돈을 지키는 확실한 백신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항상 하는 말이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 부장님이 5분 안에 설명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쳐다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최 부장님의 지혜는 퇴직금을 3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은 군산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노후 자산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혹시 직접 주식에 투자하고 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활용해 보세요. 이 계좌 안에서 예금이나 채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의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특히 목표 시점에 맞춰서 위험한 자산과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TDF라는 편리한 상품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노후 자산을 3가지로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첫째는 주택연금이나 즉시연금처럼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 둘째는 배당금이나 월세처럼 중간중간 채워지는 물통, 마지막 셋째는 갑자기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비상저수지입니다. 이게 바로 최 부장님이 돈을 관리한 방법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두면 주식시장이 갑자기 나빠져도 연금과 배당금으로 생활하고 급한 일이 생겨도 예금을 깨서 쓰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든든한 노후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잘 챙기고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며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단단한 성과 같습니다. 거친 세월의 강을 맨몸으로 건너와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 내려놓으니 손에 남은 것은 굽은 마디와 깊은 주름뿐. 황혼의 노을빛 아래 잠시 숨을 고르니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구나. 내 평생의 땀방울, 그저 따스한 밥 한 끼와 자식들 웃음소리 들리는 아랫목을 위함이었거늘 이제와 돌아보니 남은 길은 어찌 걸어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두 분의 노후를 마주했습니다. 한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의 욕심으로 잃고 칠흑 같은 절망의 터널 속에서 홀로 눈물 짓던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단단했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비단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의 깊은 한숨 속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원망과 함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면 꼼꼼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노후를 설계한 최 부장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경제신문을 읽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자신의 자산을 지켜내며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가꾸어가는 모습. 그분의 평온한 미소는 그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온전히 책임지고 있다는 단단한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는 파도 앞에서 누군가는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갔고 누군가는 스스로 튼튼한 방주를 만들어 평화로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는 박 사장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자식과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당신의 귀한 삶이 마지막에 가서 후회와 눈물로 얼룩져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장님처럼 되는 길이 결코 특별하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확천금의 꿈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소중히 지켜내겠다는 책임감과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나라가 마련해준 최소한의 울타리인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은 거친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지붕과 같습니다. 그저 나는 몰라도 된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것은 땀 흘려 이 나라를 일군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금융교육과 디지털 배움터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길잡이의 손과 같습니다.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은 당신의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분 안에 설명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최 부장님의 지혜로운 원칙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 피와 땀이 서린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수익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는 것에만 투자하는 냉철한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세 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과 꾸준히 채워지는 물통, 그리고 만약을 위한 비상저수지를 만들어두는 것. 이것은 당신의 남은 하루하루를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채우고 걱정이 아닌 웃음으로 채우기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당신의 지난 세월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숭고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행복과 감동으로 채워나갈 시간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마시고 이제는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지혜를 발휘하고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쓸쓸한 황혼이 아닌 따스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저녁 노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설렘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자식 위해 헌신한 부모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비싼 여행, 다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식, 더 이상 찬바람 부는 세상에서 떨지 않고 따뜻한 아랫목에 등 한번 지지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하십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는 자식들이 어릴 적 쓰던 낡은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결혼 사진과 아이들의 돌 사진, 대학 졸업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그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 올해로 68, 박만수 씨다. 그의 어깨 위로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린다. 손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다. 통장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아들 장가미천이라고 쓰여 있다. 만수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통장 마치 세상에서 돈으로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아들의 작은 동지를 지켜줄 수 있을까? 서울의 오래된 골목,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2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박만수 어르신은 멈춰섰다. 아침 9시. 그의 하루는 늘 이곳에서 시작됐다. 건물 정면에는 성실 목욕탕이라는 글자가 푸른색 페인트와 함께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어르신은 품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먼지 쌓인 유리문을 정성껏 닦았다. 마치 성전을 돌보는 사제처럼 경건한 손길이었다. 15년 전 아들 손에 이끌려 억지로 폐업 신고를 한 뒤에도 그의 출근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아이고, 영감, 또 나와 계셨네. 문 연 줄 알고 손님 오겄소. 길 건너편에서 참기름을 짜던 방앗간 주인이 허 웃으며 소리쳤다. 만수 어르신은 멋쩍게 헛기침하며 대꾸했다. 때라도 좀 벗겨줘야지. 저 녀석도 평생 내 속 썩인 적 없는데. 그의 아내 이순자 여사는 1층 목욕탕 입구 옆 작은 쪽문 안 순자김밥에서 분주했다. 김밥집 역시 문을 닫은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매일 아침 김밥 2줄을 쌌다. 한 줄은 남편 것, 다른 한 줄은 혹시나 찾아올지 모를 아들 몫이었다. 김값이 아니라 금값이야. 아주. 작년보다 2배는 오른 것 같아. 이러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김밥집은 한 줄에 4,000원도 넘게 받지. 우리 때는 1,000원짜리 한 장이면 배 터지게 먹었는데 순자 여사는 혼잣말을 하며 잘 익은 달걀치단과 시금치를 하얀 밥 위에 올렸다. 그녀의 손마디는 오랜 세월 김밥을 말아온 훈장처럼 굵고 단단했다. 한때 이 골목은 그들의 왕국이었다. 새벽이면 목욕탕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우렁찼고 고소한 김밥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목욕하고 나온 손님들이 순자김밥에 들러 김밥 한 줄로 허기를 채우는 것은 동네의 당연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집집마다 번듯한 욕실이 생긴 뒤로 목욕탕을 찾는 발길은 뚝 끊겼다. 2003년만 해도 전국에 목욕탕이 10,000개 가까이 됐다는데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며 만수 어르신은 혀를 찼다. 문 닫는데도 돈이 수천만 원이었다. 철거비가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성실 목욕탕은 동네의 흉물이자 그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 그날 오후 거짓말처럼 아들 정훈이 찾아왔다. 헬스케진 얼굴에 값비싼 양복은 어딘지 모르게 구겨져 있었다. 순자 여사는 아침에 싸뒀던 김밥을 냉큼 내왔다. 아이고, 내 새끼, 얼굴이 왜 이리 상했어. 밥은 먹고 다니는겨? 정우는 김밥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면서도 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내민 것은 하얀 서류 봉투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순자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이게 뭐냐? 정우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이 건물 파셔야 해요. 여기 붙들고 계셔봤자 세금만 나가잖아요. 제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게 알아봐 놨어요. 만수 어르신은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미친놈.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떤 곳인데 팔아? 내가 내 놈 기저귀 갈아주면서 타일 한 장 한 장 내 손으로 붙인 곳이야. 정훈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아버지, 저도 먹고 살아야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떤 줄 아세요? 작년, 재작년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어요. 전국의 공인중개사가 편의점 2배인 11만 곳이 넘는데 작년에만 14,000곳이 문 닫았다고요. 저도 이 양복 입고 버티는 거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성실 목욕탕처럼 자신 역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당근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 직거래하는 사람이 수십만 건이라는데 누가 비싼 중개수수료 내가며 집을 구하려 하겠냐는 한탄이었다. 전세 사기까지 터지면서 공인중개사는 사기꾼 취급받기 일쑤였다.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거 팔아서 빚 갚고 다시 시작해야 해요. 네? 그날 밤 만수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순자 여사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영감, 자요? 정훈이 저러는 거 마음이 아파서 어쩌면 좋소. 걔도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만수 어르신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당신까지 왜 이래? 저놈이 뭘 안다고. 세상이 변했으면 변한 세상에 맞춰 살 생각을 해야지.
왜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걸 팔아먹을 생각부터 하냐고. 그는 젊은 시절 목욕탕 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다쳤던 다리를 절뚝이며 밖으로 나갔다. 싸늘한 밤 공기 속에서 성실 목욕탕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동네의 사랑방이었던 곳. 동네 옷가게 사장도 카센터 정비사도 저녁이면 뜨끈한 탕에 몸을 담그고 시름을 털어놓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 옷가게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쇼핑몰의 초저가 공세에 두 손 들고 폐업했다. 동대문에서 15,000원에 떼온 옷을 29,000원에 파는데 중국에서는 똑같은 옷이 9,900원에 팔리는 세상이었다. 동네 유일이던 카센터는 전기차가 늘면서 일감이 뚝 끊겼다. 엔진오일 갈고 변속기 고치는 일이 정비의 70%였는데 전기차에는 그게 다 없으니 수리할 게 없어진 것이다. 만수 어르신은 걷잡을 수 없는 기침을 토해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며칠 뒤 만수 어르신은 결국 쓰러졌다. 아들과의 다툼 이후 급격히 나빠진 폐가 문제였다. 병원에서는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비는 부부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이었다. 순자 여사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정훈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다음 날 순자 여사는 아들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다. 텅 빈 사무실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독촉장 몇 개가 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이 내밀었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정우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아이처럼 울었다. 그 순간 병원에 있어야 할 만수 어르신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내도 아들도 지나쳐 낡은 건물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평생 짊어진 성실이라는 이름처럼 무거워 보였다. 만수 어르신은 성실 목욕탕의 차가운 유리문을 가만히 쓸었다.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뒤따라온 정훈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정말입니다. 아들의 울음 섞인 고백에 만수 어르신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힘겹게 일으켰다. 그리고는 저 멀리 또 다른 건물이 헐리고 있는 공사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다, 이 낡은 건물을 지키는 게 내 인생의 최선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었어. 그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평생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깊고 슬픈 눈이었다. 우리 아들 지키는 게 그게 내 평생의 진짜 최선이었다. 몇 달 후 성실 목욕탕과 순자김밥이 있던 자리는 말끔하게 비워졌다. 만수 어르신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부부는 아들이 구해준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어느 주말 순자 여사가 오랜만에 김밥을 쌌다. 여전히 김값은 비쌌지만 그날의 김밥은 세상에서 가장 풍성했다.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으며 세 식구는 아무 말 없이 텅 비어버린 옛 동네 터를 바라보았다. 하나의 목욕탕이 사라졌다. 작은 김밥집이 사라졌다. 동네 옷가게와 카센터도 지도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땀과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의 기억일지 모른다. 당신의 소중한 삶의 터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김철민 어르신의 아침은 지저귀는 새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구청 공무원으로 30년을 꼬박 채우고 명예롭게 은퇴한 지 벌써 10년. 그는 아내 오숙자 여사가 정성껏 가꾼 베란다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엽니다. 아내의 반려식물들은 햇살을 받아 싱그러운 녹색빛을 뽐냅니다.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오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부부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는 삶. 철민 어르신은 간 내린 커피 향을 맡으며 신문을 넘기다 자영업자, 폐업 역대 최고라는 헤드라인에 잠시 눈을 멈춥니다. 씁쓸한 미소와 함께 그는 15년 전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아들이 보내준 걸로 맛있는 파스타나 해 먹을까? 아내의 밝은 목소리에 그는 신문을 접으며 대답합니다.
그럽시다. 우리 지훈이 덕에 입이 호강하는구먼. 그의 얼굴엔 그늘 한 점 없이 평온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철민 어르신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중마고 박영철이 있었습니다. 영철은 서울 을지로 인쇄 골목에서 영철정밀인쇄라는 간판을 걸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날로그 인쇄가 전부이던 시절, 그의 기술은 업계 최고로 통했고 덕분에 자식 둘을 번듯하게 키워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세상은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집집마다 깔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종이, 인쇄물을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철민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빚을 좀 내서라도 최신 디지털 인쇄기를 들여야지.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잖아. 어느 날 영철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굳은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철민 어르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철아,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큰 흐름을 봐야 해. 저기 동네 사진관도 봐. 필름 맡기는 사람이 없어서 파리만 날리잖아.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는 내 처남도 중국 쇼핑몰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야. 지금은 빚을 내서 뭘 새로 버릴 때가 아니야. 가진 걸 지켜야 할 때라고. 하지만 영철은 듣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기술 하나로 일군 인쇄소에 대한 자부심과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결국 그는 무리하게 2억 원을 대출받아 기계를 들였지만 밀려드는 디지털의 파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인쇄소는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고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공장은 그의 손으로 직접 철거해야 했습니다. 잿빛으로 변한 공장터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친구의 구분 등을 철민 어르신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철민 어르신의 아들 지훈도 인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니던 중소기업에 사표를 내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근사한 북카페를 차리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아버지, 요즘은 그냥 책만 파는 서점은 안 돼요. 감성 있는 인테리어에 커피 맛도 좋아야 젊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요. 제가 목 좋은 곳을 봐둔 데가 있습니다. 아들의 야심찬 계획에 철민 어르신은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그는 셔터가 내려진 친구 영철의 인쇄소 터와 폐업 안내문이 붙은 주변 가게들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아, 내 꿈을 꺾고 싶은 게 아니다. 하지만 보렴, 저분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열정이 없어서 망한 것 같니?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그런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서 평생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란다. 그는 아들에게 북카페 창업 자금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법이나 앞으로 유망할 전기차 관련 기술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과 친구의 실패를 직접 목격한 지우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의 꿈을 잠시 접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제안대로 온라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을 배우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25년 오늘, 아들 지우는 건실한 온라인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값비싼 임대료나 인건비 걱정 없이 집무실에서 노트북 하나로 전국의 소비자들을 상대합니다. 그는 종종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 말씀 듣길 정말 잘했어요. 그때 북카페를 차렸다면 지금쯤 빚더미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철민 어르신 부부는 이제 아들이 성공해서 보내주는 용돈으로 손주들 장난감을 사주고 아내와 함께 국내 여행을 다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립니다. 지난 주말 세 식구는 오랜만에 을지로를 찾았습니다. 친구 영철의 인쇄소가 있던 자리는 번쩍이는 오피스텔이 차지하고 있었고 골목을 가득 채웠던 잉크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철민 어르신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란다. 때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가 진짜 우리 삶을 지켜주는 법이지. 그들의 자산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시대를 읽는 지혜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기였습니다. 텅 빈 인쇄소 터 위로 부는 바람 속에서 철민 어르신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진정한 성실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선택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는 가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아주 익숙한 부분까지 밀어내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특히 오늘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자동차 정비업계, 우리가 흔히 카센터라고 부르는 곳들입니다. 왜 갑자기 멀쩡하던 정비소들이 줄줄이 폐업 위기에 몰렸을까요? 바로 자동차의 심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타왔던 기름 넣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리 없이 충전하는 전기 자동차로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평생을 자동차만 고치며 살아온 분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무서운 변화입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차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카센터에 갔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엔진 오일도 갈고 각종 필터도 바꾸고 점화 플러그 같은 소모품도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이런 주기적인 관리가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의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기에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엔진 자체가 없으니 엔진 오일이 필요 없고 배기가스를 내뿜는 배기구도 당연히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보다 부품 개수가 무려 30% 이상 적다고 합니다. 고장이 날 부품 자체가 줄어드니 정비소를 찾을 일도 그만큼 줄어드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감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고장이 나도 어지간한 동네 카센터에서는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의 기술이거든요. 수백 볼트가 넘는 고전압이 흐르는 배터리와 복잡한 전자, 제어 시스템은 기존의 기술로는 접근조차 위험합니다. 전기차를 제대로 진단하고 수리하려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전용 진단 장비와 특수 공구, 그리고 고전압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교육 이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생 렌치와 스패너만 잡고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해오신 우리 동네 사장님들께서 갑자기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장비를 들이고 머리 아픈 컴퓨터와 전기 회로도를 새로 공부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건 마치 평생 한식만 만들어 온 요리사에게 갑자기 내일부터 프랑스 요리 코스를 만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기업,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의 욕심도 한몫합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나 모터 같은 것들은 아예 자신들의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니면 부품을 구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수리 이익을 자기들이 독차지하겠다는 속셈인 거죠. 이러니 동네 카센터는 전기차 시대에 설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한 연구기관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운영 중인 개인 자동차 정비소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자동차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정비 기술자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게 단순히 정비소 사장님들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던 카센터가 사라지면 우리는 간단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거나 전구 하나를 갈기 위해서도 저 멀리 있는 대형 공식 서비스 센터까지 예약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수리비, 즉 공임은 훨씬 비싸질 것이고 간단한 수리에도 며칠씩 차를 맡겨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누군가의 평생 일터를 소리 없이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에서 보신 성실목욕탕 박만수 어르신이나 영철정밀인쇄 사장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많이들 속상하고 또 불안하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두 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고 계시진 마십시오. 이런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우선 성실목욕탕의 박 어르신처럼 폐업을 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 드는 돈이 더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정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잡한 세금 문제나 부동산 같은 걸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전문가 상담부터 가게 철거비까지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을 구하거나 빚을 조정하는 것까지 도와줘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작정 버티는 게 성실한 거라고 했지만 이제는 전문가들이 말하길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빨리 출구를 찾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즉, 망하는 것도 내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잘 망하도록 도와줘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등을 밀어주는 제도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가게를 정리했거나 혹은 지금 하는 일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시대에 정비 일감이 뚝 끊긴 사장님이나 인터넷 쇼핑에 밀려서 가게에 손님이 없는 분들처럼 내가 평생 해온 기술만으로는 먹고 살기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내일배움 카드라는 걸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한 사람당 300에서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평생 내연기관차만 고치셨던 분은 전기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은 인터넷 쇼핑몰 만들고 홍보하는 법 같은 걸 배우실 수 있는 거죠. 특히 중장년 네일센터라는 곳에 찾아가시면 40살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의 경력을 어떻게 설계할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뭘 받아야 할지 아주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는 모든 산업이 디지털, 그러니까 컴퓨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단순히 다시 취직하는 걸 넘어서 변화된 세상에서 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우는 걸 넘어 내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영상 속에서 아들이 북카페를 차리겠다는 걸 말리고 새로운 길을 제안했던 공무원 출신 김철민 어르신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험 많은 예비 창업가들에게 사무실 공간부터 교육,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까지 지원해줍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창업 못지않게 우리 어르신들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한 시니어 창업의 성공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다만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차근차근 창업을 준비하는 게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대가 변하면서 성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우물만 깊게 파는 것이 성실이었다면 이제는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자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바로 그 새로운 성실을 실천하려는 모든 분들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문을 꼭 한번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흘린 땀방울이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 버틴 세월이 집을 지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는 훈장이었고 깊어진 주름은 살아낸 역사의 증표였습니다. 길의 끝이라 서러워 마십시오. 집이 낡았다 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땀은 결코 마르지 않고 새로운 땅을 적시어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나 뵌 성실목욕탕의 박만수 어르신, 그리고 영철정밀인쇄 사장님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을 겁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목욕탕의 뜨거운 열기가 이제는 버거운 짐이 되고 기름 냄새밴 손으로 밤낮 없이 돌리던 인쇄의 기계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어찌 남이 일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의 얼굴에 서린 깊은 고뇌와 무력감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또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평생 오직 성실 하나로 버텨왔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고 무심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반면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아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던 공무원 출신 김철민 어르신의 지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 분의 삶이 달랐던 것은 결코 성실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이 목욕탕 물을 데우던 그 성실함과 인쇄소 사장님이 기계를 돌리던 그 성실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가치입니다. 다만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실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묵묵히 한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실이었다면, 이제는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잠시 둑을 허물고 새로운 물길을 터주는 용기, 그리고 메마른 땅에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해 기꺼이 낯선 농기구를 손에 잡는 열린 마음이 새로운 시대의 성실이 된 것입니다.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 혹시 지금 내가 평생을 바친 이 일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져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차마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삼키고 계십니까?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희망 리턴 패키지, 국민내일 배움 카드, 그리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같은 제도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당신의 성실했던 지난날에 보내는 존경의 표시이며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경험과 연륜은 그 어떤 젊음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그 귀한 자산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아줄 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깊은 주름 속에 새겨진 지혜와 연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그 등불로 자신의 앞길을 환하게 비출 때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부디 용기를 내어 가까운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 문을 여는 작은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시작으로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니라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떠오르는 여명의 비침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어르신들의 빛나는 두 번째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